시간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먼저 예. 드릴까요? 예. 지금 항만공사 사장님을 하시면서 예. 이 광양시장을 하시려고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국립목포해양대학 총장을 하면서 저는 양해양대학을 아우르는 이제 한국해양대학,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했고 우리 전남에 있는 국립목포해양대학 교수를 하고 총장을 했기 때문에 일선 경영을 해서 경력을 쌓으면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서 우리나라 해양 발전을 해보면 좋겠다. 이제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 사장 자리가 제가 총장 마칠 때 자리가 난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지원했더니 다행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임명해줘서 왔고 이제 그때까지는 국립대 총장도 하고 이제 일선의 항만공사 사장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해양대 출신 중에는 이런 캐리어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도 하고 이제 나아가서 기회가 되면 뭐 도지사나 총리가 됐든 먼 미래 생각을 가지고 왔었죠. 근데 시장은 사실은 제가 우리 광양시장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못 해봤었고 그런데 항만공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광양처럼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가 15만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내란을 하고 탄핵이 되길래 제가 스스로 사표를 쓰고 대선 캠프에 올라가서 우리 광양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광양시장을 나오시면서 광양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그런 로드맵을 그려보셨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전남 나아가서는 광양까지 아울러서 발전을 어떻게 할지 이제 틈틈이 제 핸드폰에는 100여 개 이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쭉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었고 이제 그게 전남의 발전도 있고 우리 광양의 발전도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해양 항만 발전도 이제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된 건데요. 광주 전남 통합.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시죠. 뭐 아마 우리 남도 언론인 협회에 계시는 뭐 회장님이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전남 광주는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었잖아요. 저는 전남과 광주는 당연히 뭐 현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파이를 키워서 경제적 규모나 인구나 파이를 키워서 가는 게 미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 전남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저는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면 우리 읍 단위의 마을들 거의 다 소멸됩니다. 이미 일본은 시작됐고 소멸을 막는 방법은 첫째는 저는 기업을 유치하고 두 번째는 대학, 그래 청년이 오고 세 번째는 파이를 키우는 통합을 하는 이런 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5급 3특 뭐 이런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 전남 통합으로 인해서 20조 뭐 규모의 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출마 예정자께서 생각하시는 이 광양에서 꼭 이것만큼은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혹시 그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대비 TF팀을 꾸려야 돼요. 거기에는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질서소 직원도 들어가야 되고 항만공사 직원도 들어가고 해서 각계의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해서 광주 전남 통합에 따른 광양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뭘 얻어내야 하는지 지금 당장 TF팀을 꾸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꾸려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항만 쪽에서는 지금 자동화부도 저걸 빨리 서둘러야 돼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되어 있는 청도의 컨테이너 자동화 부두가 64개 정도를 싣고 내려갑니다. 우리 24개 해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취임할 때 6,915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다 보니까 크레인 한 기가 2배 뛰어버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발로 뛰는 영업을 해서 7,850억까지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동화 부두에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양과 율촌 사이 있는 도로, 이거 벌써 4년 5년이 지나도 아직도 타당성 조사도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빨리 되어야 율촌도 살아나고 우리 황금산단도 살아나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북구 강로에 따른 우리 여수 광양이 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금 K 스티법도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철강 산업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지금 침체되고 있는 철강 산업을 일으킬 건지. 이제 나중에 제가 K 컨테이너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이 95% 컨테이너를 생산하고 이걸 빨리 K 컨테이너 생산 세계 기지를 우리 광양에 유치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제이스 컨테이너에 약 8천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접는 컨테이너에 거기도 약 몇천억 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아이디어를 추려서 TF팀을 꾸려서 통합에 따른 우리가 어떤 수혜를 어떤 건의를 할지 분야별로 다 지금 해야 되고 또 백운산 개발 또 섬진강 망덕에서부터 다읍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수변을 가진 데는 없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야 되고 또 우리 진월의 양상추 우리나라 80%를 거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염분이 많이 나와요. 광양제철 이후로. 그래서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물을 끌고 올지. 근데 지금 영산강 유역청은 있는데 섬진강 유역청이 없어요. 이것도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통합할 때 얼른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제 공약 중에 하나인 MRO 군함 수리 조선소 미군이 중국에 절대 군함 수리를 못 맡깁니다. 결국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거는 몇 조 원 사업입니다. 저 빨리 우리 광양으로 끌고 와야 돼요. 뭐 그런 여러 것들을 빨리 리스트업해서 통합에 따른 수혜를 우리 광양에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남은 이미 AI 그 데이터 센터 갔으니까 우리 쪽은 산업이 기반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살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합니다. 근데 광양에는 지금 조선 사업이 그렇게 없는데 그거를 그 미군함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율촌 산단에 IMS 코리아라는 그 조선소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해서 공항 앞쪽에 지금 거기를 4천억 원 들여서 호항공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300만 평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공항 밑에 우리 항만공사에서 지금 5,600억을 들여서 융복합 만들고 있어요. 그건 10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충분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쓸지 결심만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 부산, 인천 우리 4개 큰 항만 중에 20만 평의 배후 부지가 놀고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살려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개인 다 우리 기자들 있으니까요. 이제 좀 나중에 컷 좀 잘해주세요. 이제 사실은 좀 뼈아픈 질문인데요. 최근 광양에서 화재가 몇 번 났어요. 건주ju회 쪽에서. 근데 그것을 우리 지금 박성현 출마 예정자님의 탓으로 돌리는 일부 여론들이 좀 있어요. 그 수많은 컨테이너 속에 아직도 이나물질이 좀 있다. 아직도 그 폐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당시 항만공사 사장님으로 계실 때 그걸 좀 묵인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듣고는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또는 옛날에 그
그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했던 것이 예. 묻고 더블로 가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번 어떻게 보면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도 싶은데 아이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소명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폐기물은 자, 폐기물을 넣고 도망간 업자가 폐기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올 때는 원자재, 원료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항만공사는 항만 배후 부지는 항만법에 의해서 우리는 50년 동안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를 받은 업체가 창고를 지어서 뭐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이제 업을 하죠. 그럼 이제 원료로 들어와서 이분이 거기다 싸놓고 제 오기 전에 도망갔어요. 그건 제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폐기물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을 항만공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청에서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게 쌓여 있는데 그 도망간 업체가 계속 임대료를 못 내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했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뭐 해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경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63억인가 되던 게 계속 유찰돼서 30몇 억이 되니까 모 업체가 그걸 들썩 이제 했어요. 근데 자기가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에 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치우려고 보니까 도망간 그 업자는 소유권 주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경매받은 그 업체가 남은 물건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뭐냐? 이제 환경청에 우리가 여러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결론이 이제 폐기물이 섞여 있다라고 이제 폐기물이 아니냐 기냐에 따라서 적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폐기물로 판정이 나면 이제 경자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경자청이 주체가 돼가지고 항만공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이걸 누가 치워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죠. 그런 과정에 있는 속에 이제 저는 4월에 사표를 쓰고 제가 스스로 나왔었고, 근데 그게 화제가 제가 사표 쓰고 7개월 뒤인가 뭐 몇 개월 뒤요. 이게 알루미늄 폐기물은 비가 스며들어서 습도가 올라가면 화재가 나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근데 문제는 화재의 진압 책임은 누굽니까? 항만공사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여기에 화재가 났다. 그럼 누가 진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기 진압은 뭐 응급처치로 하지만 그 화재 컨트롤 타워는 지자체장이 있는 겁니다. 화재나 재난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화재 원인이 뭐냐 하는 거는 소방서하고 화재 컨트롤 타워하고 밝혀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 그걸 모래로 덮어서 불을 끈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럼 저걸 누가 치워야 하느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로 못 치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소요되니까.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지자체장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항만공사 사장 오시오, 경자청장 오시오, 또 뭐 관련 기관 다 오라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각각 예산을 세워서 치우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뭔가 컨트롤 타워가 정리를 해야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럼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 간다. 서로 니 탓이다 나 탓이다 이것만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빨리 컨트롤 타워를 지자체장이 해서 정리를 해야죠. 지금은 계속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요. 시의도 마찬가지고. 그럼 계속 저렇게 있을 건지 아니 국가에 해서 뭐 해수 보고 치우라든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너무 저는 아쉽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소유권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까 같이 컨테이너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창고 속에. 창고 속에. 네, 창고 그래서 속에. 그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당연하죠. 그 전수조사에서 빨리 그 컨트롤 타워가 와서 그걸 여수항만청장 다 불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팀을 꾸려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해서 빨리 먼저 치우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니탄 내탄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계실 때는 전수조사 이런 거 안 하셨었어요? 그때는 저희들이 했죠. 그래갖고 폐기물이냐 아니냐 할 때 다 그 환경청에 저희들이 다 했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사실 그 컨테이너에서 나온 주사 바늘이 아닌지도 누가 모 기자가 주사 바늘 던져놓고 의료 폐기물도 해가지고 그 빙을 뜯어갔네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실 빨리 저거는 컨트롤 타워가 나서서 해결해야죠. 이제 원인은 나중에 밝히면 돼요. 그러나 제대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또 비가 와서 눅눅해지면 화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항만 전문가시니까요. 요즘 북극 항로가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로는 항만 그러면 아니 북극 항로 그러면 물류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빌려 보면 그 북극 항로는 물류는 문제가 없는데 금융이 문제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보험이라든지 그런 그 재반적인 그 금융권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극 항로는 아직 실현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부산에 북극 항로 뭐 팀을 꾸린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북극 항로를 지켜들어서는 안 되고 누가 지켜들어야 되느냐? 우리 여수 광양항이 맨 처음 북극 항로를 지켜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는 우리 지역에서 뭘 하는지 모르죠. 자, 부산은 왜 북극 항로가 아직은 아니냐면 부산의 80% 화물은 컨테이너입니다. 이제 우리 언론인 협회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는 북극 항로로 안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는 우리 화물 같으면 우체국 같으면 등기에 해당해요. 제 시간에 제때 가야 돼. 근데 지금 북극 항로는 6개월 열리고 6개월은 얼음을. 그럼 화주 입장에서 6개월은 수혜주 운하로 가고 6개월은 북극 항로로 갈 선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극 항로로 가는 게 훨씬 비쌉니다. 이쪽으로 가면 40일이고 이쪽으로 가면 30일이지만 일수는 10일 짧지만 예산은 훨씬 더 비싸요. 왜? 앞에 세빙선 세워야죠. 배도 내빙선이라는 철 두꺼운 배로 실어 날라야 돼요. 이 비용을 비교하면 차라리 10일 걸리더라도 수혜주 운하 가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자, 민간 기업은 국가에서 하라 마라 안 해도 이익이 되면 갑니다. 근데 한 척도 안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다닙니다 지금. 이미 일본은 오래전에 다 분석했어요. 예산 분석.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유럽 북극 항로 이용하면. 근데 안 다녀요. 그 이유가 더 비쌉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부산에 있는 북극 항로를 하느냐? 아닙니다. 북극의 항로를 우리 이용해야 할 일은 뭐냐면 북극에서 나는 석유와 에너지를 빨리 싣고 여수 광양으로 와서 여기서 퍼뜨려야죠. 그거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부산항에서 추진하는 북극 항로는 장기적인 대비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빨리 우리 여수 광양항이 이렇게 서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자 북극 항로에 따른 혜택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TF팀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북극 항로 첫 시범도 여수에서 북극으로 간 게 첫 시범 운항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 게. 그래서 북극에서 나는 에너지를 빨리 여수 광양항으로 끌고 와서 동부가 에너지 중심 기지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화물들도 일어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싱가포르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가는 가장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그 조그마한 나라 제주도보다 적은 나라가 국민 소득이 5만 8천 불이에요. 그게 다 항만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리 조선도 하고 벙커링 중간에 들려서 기름 넣고 그 다음에 금융 선박 금융도 싱가포르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금융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 우리 지금 광양시는 동쪽과 서쪽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 아주 이제 특이한 도시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근데 지금 동쪽에서는 이 서쪽 사람들 말을 빌려보면 천지개벽을 이뤘습니다. 동쪽은. 근데 서쪽은 지금 뭐 7, 80년대에서 그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원주민들 얘기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그 도시가 크고 있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뭐 100%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 서로 소외당했다 그래. 광양읍은 읍대로 항만이라든지 제철에 대한 수혜를 못 누렸다 그러고 또 사실은 또 금호동, 태인 저쪽은 우리가 광양에 계시는 분들 특히 옛날에 제첩하고 김하고 했으면 지금 돈 많이 벌 텐데 우리 이주시켜갖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 소외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애초 우리 읍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차피 지난 과거지만 금호동이나 태인을 다 같이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산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철이 필요할 때 땅을 확보할 수 있고 산단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메꿔서 지금 동호안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금호하고 태인 이쪽에 산단이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 택지와 산단이 분리되어 있어야 서로 발전이 되는데 그때 택지를 여기 용강리나 이쪽을 하려고 했는데 읍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했었고 만약에 그때 금호동에 들어설 있는 이 택지들이 읍에 들어섰다면 신대지구가 저는 안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읍이 이렇게 안 됐죠. 그럼 광양이 남정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 기회를 한번 놓쳤고 이제는 도시를 재설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멸될 지역과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제 명확하게. 그래서 소멸될 지역은 현재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 그 개발해야 될 때는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만의 혜택을 받고 제철소. 그러면 이제 읍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읍권은 이제 세풍산단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읍권을 저는 교육, 문화, 관광으로 개발해야 된다 생각. 그래서 백운산하고 본강, 옥룡, 읍으로 해서 개발하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장하는 서울대 남부학술리. 저게 저는 우리 광양의 보배라고 생각해요. 이미 서울대학이라는 브랜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대 총장을 맨 처음 찾아가겠어요. 자, 총장님 이름만 빌려주라. 서울대 의대 부설 치유센터. 이름만 빌려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거기에 맨발 걷기, 그 다음에 올레길, 계절배 꽃길, 물리치료실, 그 다음에 본강의 저수지까지 연결해서 올레길 만들고 그리고 백운산에서 나는 고로쇠물, 매화, 매실주 뭐 이런 것들을 성분 분석해서 몸에 좋다. 그 다음 광양불고기 이거 엮어서 하면 힐링. 요즘은 화두가 힐링 아닙니까? 그러면 읍권의 같이 저는 상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LF하고 지금 남도 그 미술관이 있는 그쪽을 집중 개발해야 돼요. 지금 우리 광양읍은 각각이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이 조그만한 문학관 하나 보러 안 옵니다. LF에 와서 같이 묶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트코를 순천에 뺏긴 것은 저는 뼈아픕니다. 거의 80% 우리 광양에 오기로 돼 있는 걸 뺏긴 것은 상당히 뼈아픈 건데 그래서 LF 쪽하고 해서 그쪽은
미술과 문화와 교육, 관광, 또 병원, 호텔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마을 권역은 산업과 항만에서 나오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식으로 개발해야 되고, 북극항로하고 광양항은 아직은 큰 관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광양항은 제철과 자동차와 컨테이너예요. 에너지와 석유 부두가 없습니다. 북극항로하고는 아직 관련 없어요. 광양항은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산단하고 여수 광양항 입구에 있는 그 해역이 북극항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북극에 있는 에너지를 싣고 오려면 아까 말했듯이 내빙선, 철판이 두꺼운 전용 선박으로 싣고 와야 돼요. 근데 이 배를 가지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안 가죠. 왜?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철판이 두껍다는 이야기는 연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환적을 해야 되잖아요. 환적을. 그러면 여수 앞바다가 우리나라의 최적지예요. 지금도 해상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10to 10이라고 해요. 근데 해상 환적을 하기 위한 부두를 새로 만들려면 또 수천억 원이 들어요. 또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빙선을 이용해서 북극에 있는 에너지와 석유를 여수 해만으로 가지고 오면 나머지 나라 배들이 와서 10to 10으로 해상 환적을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지 광양하고 오는 거는 아직은. 이제 그게 수혜가 되면 묘도에 있는 지금 LNG 기지 하고 있잖아요. 한양에서.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동호안에 있는 LNG 기지. 이런 것들이 다음에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수 오동도 앞쪽 그쪽 해역에서 10to 10을 해야 돼요. 싱가포르이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 부산보다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합니다. 그 화물의 80%는 환적 화물이에요. 싱가포르 자체 화물은 10%도 안 됩니다. 그 뭐 580만 밖에 안 되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쓰겠어요. 이게 자체 화물은 얼마 안 돼요. 다 파나마 운하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환적, 또 여기서 스웨즈 운하를 가기 위해서 환적. 환적 화물이 싱가포르이 1위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에너지 환적 화물 역할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북극항로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가장 큰 과제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동북아 에너지 환적 중심기지. 이걸 하자는 겁니다.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이야기고. 예. 그 아까 저 지방소멸 문제 심각성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부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남 22개 시군 중에 그래도 광양하고 순천은 저 지방소멸 위험 전 단계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광양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15만에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단체장으로서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문제하고 AI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1호 사업이 알리백 산단인데 그 알리백 산단 유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요. AI 산업에 대해서 광양시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나중에 제가 후보 등록하면 제 캐치플레이스가 나올 겁니다. 이제 지금 조금만 공개하자면 전남 제1의 경제 도시. 그게 제 캐치. 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가 우리 광양이에요. 이제 소멸 문제는 우리 광양도 소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소멸 고위험 지역이 다 진상, 본강 이런 데는 고위험 지역이에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광양이 15만에서 조금 늘었어요. 근데 늘어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늘어난 걸 분석해 보면 기업이 새로 와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기업은 오히려 더 침체됐습니다. 그럼 왜 늘었느냐? 포스코가 80년대 초에 생길 때 60년대생들 취업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80년대 초에 우리 광양 군일 때 5만 전후 됐습니다. 우리 광양이. 근데 지금 15만까지 이제 늘긴 했어요. 근데 그때 60년대생들이 광양에 와서 포스코에 취업해서 이제 인구가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요. 은퇴해도 여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그 은퇴하는 60년대생 다음으로 뽑은 거예요, 사람을. 뭐 새로 일자리가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인구가 늘었고, 두 번째는 정연복 시장님 때 아파트들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만공사도 신대 지구에 사는 직원들 많았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이사로 와요. 푸르지오에도 왔고, 성황에도 왔고, 저 황금지구에도 오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구가 는 것처럼 보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서 근본적인 치유가 돼서 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인구를 늘게 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오고, 청년이 와야 아이를 낳고 인구가 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입니다. 그 이제 기업 속에 철강 항만 도시에 추가해야 될 게 저는 에너지와 아까 말씀하신 AI라고.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율촌 쪽에 400만 평, 또 우리 항만 공사에서도 지금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동호안, 포스코의 동호안, 저 엄청나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에너지하고 AI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제 캐치플레이 중에 또 하나가 AI 첨단 도시 건설. 저는 이제 앞으로는 AI가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저는 신호등부터 다 없애고 싶어요. AI로 컨트롤하면 됩니다. 신호등. 지금 우리 쓸데없는 신호등 너무 많아요. 저 AI로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들. 제가 중국 상해하고 청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AI는 우리가 중국한테 이미 엄청나게 뒤져 있습니다. 청도에 공원을 갔어요. AI 자동차가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햄버거를 팝니다. 어디다가 파느냐? 지가 사람 많은 곳을 찾아서 가요.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을 공사에 있을 때 3번 정도 출장을 갔는데 갈 때마다 옛날 중국 생각하고 환전을 해갖고 갔어요. 위안을. 한 푼도 못 썼어요. 지금도 저한테 있습니다. 전부 알리페이래요. 심지어는 거지들도 알리페이로 받아요. 이 통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님 만나갖고 택시 했더니 저보고 바보라 그래. 이제 지금은 손 들어서 택시하는 시대가 이미 중국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두부터 해서 빨리 자동화 부두로 해야 되고, 도시도 AI 첨단 도시로 확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남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그 AI 컴퓨팅 센터를 예.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AI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이제 어차피 엔비디아의 그 칩은 해남 쪽으로 가고 그렇죠. 할 텐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든지 그걸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 또 냉각 그렇죠. 그 용수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 동시에 이제 계획이 함께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그러려면 아비백 산단 같은 그 국가 지원을 받는 그런 산단이 유치가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땅은 동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촌 쪽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AI 센터든 데이터 센터는 결국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력, 특히 전력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황금산단에 지금 발전소들 지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동에 갈사만에도
있고 화력 발전소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문제는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저는 공급은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 이제 탈탄소화 해야 되겠죠. 이제 전기로로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율촌 산단의 여수, 순천, 광양 얽혀 있는 행정구역 여기를 다시 세계 지자체들이 모여서 아리백센터로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광규 시장은 그 알리백 반도체 산다 이렇게. 그렇죠. 위치가 그겁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세계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건 문제예요. 근데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업 유치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를 한다, 기업 유치를 해서 지금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예. 방금 또 말씀하신 게 AI를 위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AI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인구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인구 또 유입 정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기업 유치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아직 안 했고요. 이제 기업 유치는 우리 광양은 기업 유치가 가능합니다. 예, 철강과 항만을 이용한. 자, 우리 광양과 전남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분들 뭐 경제 4단계 있지 않습니까?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 중에 전남과 광양은 생산은 해요. 그러나 돈 되는 가공, 유통, 판매는 다른 데서 합니다. 예를 들어 광양에 철판 생산해요. 근데 그걸 이용한 물건 만드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완도 김 생산합니다. 근데 돈 되는 광천김은 충청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풍산단에 김 공장을 유치를 했었어요. 우리 항만공사에서 김 가공 공장을 유치를 했었는데, 그럼 광양에 맞는 기업은 뭐냐? 저는 첫 번째가 K컨테이너예요. 사실은 제가 시장을 해보자 하는 이유 중에 몇 번째 해당하는 게 K컨테이너입니다. 제가 이름을 K컨테이너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이제 앞으로 물류는 접는 컨테이너가 출현합니다. 우리 핸드폰 접듯이. 지금 일반 컨테이너는 짐을 실든 안 실든 기사 한 명, 트럭 한 명 있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빈 컨테이너를 접어버리면 트럭 4대 갈 게 한 대만 되고 기사도 4명 갈 거 1명 돼요. 그래서 지금 6,500만 개 컨테이너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95%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지스 올 회장인 서병윤 회장님이 중국에 당연히 투자하려고 했죠. 그래서 22년도에 제가 7번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고향이 광양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가 있고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이 있는데 여기서 해야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단가와 우리 광양 단가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진 시켜서 했더니 중국의 컨테이너 생산 기지가 항만 근처 땅이 비싸니까 전부 내륙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철판 싣고 가서 만들어서 나오는 물류 비용하고 우리 광양제철소에서 나온 철판을 가지고 항만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게 했더니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서병윤 회장님이 박 사장 말이 맞다. 단가는 광양이 더 좋은데 땅이 없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제가 내려와서 우리 전 직원 집합시켜놓고 이제 앞으로 세상의 물류는 접는 컨테이너가 출현한다. 그래서 세계 생산 기지를 우리 광양에 하자. 그래서 설득해서 지금 360억 들여서 고려학 초등학교 뒤에 만드는 땅이 그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게 들어서면 자 6,500만 개 중에 100만 개만 한다 해보세요. 그럼 컨테이너 무게가 약 6톤 전후잖아요. 100만 개면 600만 톤이에요. 엄청난 철의 양입니다. 그럼 광양제철소 우리 항만 살아납니다. 또 컨테이너 생산 기지가 오면 주변 산업이 발전해요. 페인트 칠해야죠. 도어로 하는 거 생산해야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습 컨테이너예요. 여러분들 컨테이너 밑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컨테이너 밑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컨테이너를 싣고 선박이 적도도 지나고 뭐 추운 데도 가고 뜨거운 데도 하다 보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라고 바닥을 나무로 해놨어요. 두 번째는 컨테이너 안에 화물이 막 움직이면 손상되니까 꽉
붙들어서 못질하라고 나무래. 근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로 실어 나르는 화물의 종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부산에 제 해양대학 선배가 10억짜리 공작 기계를 의뢰받아 가지고 수출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크레임 제의가 왔어요. 왜 중고품을 보냈나? 수송하는 과정에 100% 녹슬어 버립니다. 철 제품은. 그래서 아마 포스코 어디든 물어보십시오. 공작 기계나 철 제품, 농산물은 전부 포장을 합니다. 이 포장 비용이 어떤 때는 수송 비용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그 선배가 몇백억의 손실을 보고 7년 전부터 컨테이너 자체가 제습 기능을 가지면 좋겠다. 그럼 포장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다행히 1월 1일, 엊그제 1월 1일부터 스페인은 포장 중에 나무로 포장한 거는 입항 금지를 시켰어요. 이제 유럽이 다 그리 합니다. 이제 나무로 포장하는 거는 유럽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가 시제품도 만들어서 철 제품을 실어서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일반 컨테이너에 싣고 자기들이 개발한 제습 컨테이너에 실어서 했더니 녹 안 쓸어요. 우리 공기 중에 습도를 40% 이하로만 떨어뜨리면 녹이 안 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70% 정도 돼요. 그럼 100% 녹슬어요. 그래서 그 선배도 왔어요. 땅을 구해달라. 그래서 지금 황금지구 황금산단에 있는 발전소 있죠. 그 앞쪽에 9만 평이 있어요. 이제 거기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 연간 100만 TU만 해도 200만 TU면 1,200만 톤이에요. 철 생산이. 엄청납니다. 근데 땅을 만들고 하는 거는 항만공사와 기업이 하지만 그 이후에 공장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다 지자체장 인허가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할 건지. 안 그러면 다시 중국에 뺏길 수도. 그래서 저는 이 K 컨테이너, 접는 컨테이너와 제습 컨테이너만큼은 꼭 우리 세계 생산 기지를 광양에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시장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꼭 해야 돼요. 사무장님 말씀하시죠. 저는 제가 지금 한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지고 해양대학교까지 나오시고 그다음에 공사 유일하게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공사 사장님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많이 이렇게 이제 밟아오면서 많은 요구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많이 좀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로 대표적인 윤석열 정부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었고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좀 일부러 선거를 하기 위한 공약이 같다라고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내일이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이 외에 밝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제 여기 출연하기 잘했네요. 제게 그 가짜 음해 뉴스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자리네. 감사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총장도 임명받았고 공사 사장도 임명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을 받았다고 가짜 음해 뉴스를 퍼뜨렸어요. 저는 21년 12월 19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립목포해양대학 총장 선거 나갈 때도 제일 걱정거리가 뭐였냐? 박근혜 정권이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우리 순천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직원, 학생들이 선거에서 올렸는데 2등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순천대학도 막 상여를 메고 가고 했었잖아요. 전국에 9곳 정도 대학을 그 당시 민정수석했던 모 씨가 2등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선거 나가면 1등 할 자신이 있는데 박근혜가 과연 나를 임명해 줄까? 저는 이명박 정권 때
시국선언도 하고 해서 제 명단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박근혜가 나를 임명해 줄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 딱 12월에 탄핵이 돼버리대요. 딱 정리를 해주더라. 그래서 4월 28일 날 선거에 제가 1위를 해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을 받았고 또 이제 총장이 끝났는데 이 자리에 지원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저를 임명해 줘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말기에 임명받은 공공기관장 해봅시오. 제 이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년도 국정감사 때 부산항공공사 사장 포함해서 밥 먹은 거 내놔라, 출장 간 거 내놔라. 얼마나 보이지 않는 괴롭힘을 당했는데 저를 윤석열 정권 때 임명받고 윤석열 사람이라 하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나가겠어요. 이제 또 그렇고 지역공원 사업은 제가 사실 고향 출신 첫 사장입니다. 와서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어요.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큰 저는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항만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 시민들이 항만공사를 잘 몰라요. 뭘 하는지도 몰라. 또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을 관리하는 공사라는 것도 몰라. 그렇게 해서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대로 우리 광양시는 광양시대로 각자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면 항만공사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혜택을 시민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 직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여러분들 월급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세조개 잡고 채첩 잡고 김 뜯고 해서 생계를 했던 바다를 여러분들한테 양보해줘서 부두가 들어서서 여러분들 월급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사장 직속에 상생소통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광양 항만공사를 만든 목적,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이 뭐냐면 여수광양항을 해양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하여 국민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라. 이게 항만공사를 만든 목적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문화가정, 뭐 이런 지역의 소외계층 돕기. 두 번째는 행복장학금 주기. 저는 어려운 가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엄마가 저를 놓고 돌아가셔 버렸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옆집 친구 엄마 젖을 먹고 자랐고 지금도 그 친구가 부산에 사는데 저를 만나면 야 성인아 내가 네 때문에 키가 이리 적다. 지네 엄마 젖을 뺏어 먹었다. 그래서 행복장학금 주기 운동을 그전부터 해왔습니다만 제가 확대했죠. 그래서 광양부터 주면 저는 고향부터 챙긴다 할까 싶어서 항상 여수부터 여수해양고등학교에 1,500만 원 매년 진상에 있는 한국 항만물류고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광양여고 축구부 해서 약 1,000여 명의 학생들한테 우리 항만공사에서 장학금을 행복장학금 주기로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지역인재 채용 항만공사 저 시내 직장입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광양 출신 2급 제로, 부서장 제로, 1급 제로.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규모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이 합격이 안 돼. 150대 1 그래요. 130대.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처럼 30% 지역 할당제를 해라 했더니 그건 또 법으로 안 된다 그러네요. 그거는 혁신도시만 된대. 나주에 있는 한전 이런 거면. 자 그러면 그거는 법을 바꾸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청년 인턴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청년 인턴을 하면 6% 가산점을 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4년, 25년 했더니 5명 뽑으면 2명이 우리 지역 애들이 들어와요. 최근에도
작년 연말에 뽑았더니 청년 인턴 한 친구들이 2명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이제 들어오는 이제 문이 넓어졌고, 그래서 지역과 상생하는 걸 해왔더니 갑자기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왔더니 그게 다 불법이래.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화가 나서 이제 그 기자분을 언론에 제소를 했어요. 그분이 문제는 1월에 우리 로타리 클럽하고 손잡고 말기 신부증 환자 지원했어요. 그게 불법이라고. 근데 1월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항만공사 잘한다고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언론 기사 서칭해 보세요. 근데 뭐가 변화됐길래 7개월 뒤에 그걸 불법이라 하냐. 본인이 칭찬해 놓고.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뭐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공사에서 언론에 제소를 했더니 판결이 뭐냐. 12월 7일까지인가 정정보도 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 원씩 벌금을 매기. 그랬더니 바로 첫날 바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공공기관이 법을 어겨서 못합니다. 또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요즘 21세기에 공공기관이 사장이 수의계약 하란다고 할 직원 아무도 없어요. 법을 어겨서. 그럼 시스템이 그리 안 됩니다. 아무리 사장이 하라 한다고 하지 못해요.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사장님 그 영상을 후보님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예. 감명 있게 봤는데 지금 이제 좋은 질의응답이 오고 왔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걸 좀 없어서 노인, 장애인 등 이 복지 정책에 준비된 게 있으신지 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지는 현재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일반인도 필요하지만 시골의 노인들, 다문화 가정, 장애인들 그렇게 해서 공사에 있을 때도 시각 장애인부터 해서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결국은 돈 문제지 않습니까? 복지는 예산과 비례하잖아요. 돈을 그러면 어디서 가져올 거냐 했을 때 뭐 국가에서 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가장 많이 낼 때는 지방세를 1,000억 원 가까이 냈어요. 작년에 얼마 들어왔느냐? 74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생긴 이래 최초로 450억이라는 빚을 냈어요, 작년에. 그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복지 부분은 절대 없앨 수가 없잖아요. 지금 노인분들, 뭐 장애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여수의 여명학교, 우리 광양의 햇살학교, 난 장애인들이 그리 많은지 몰랐어요. 계속 항만공사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복지 사업은 그대로 승계할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항만공사, 포스코, 민간 기업들을 동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더 공헌해라. 예를 들어 우리 항만공사에 각 부서에 법인카드가 있어요. 그 사용률 얼마나 되느냐? 36%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36%. 그 돈을 지역에 쓰게 해야 돼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를 항만공사나 포스코에서 지역 화폐를 구입하게 해서 그 지역 화폐를 지역에 쓰게끔. 그 다음에 청년들 전용 지역 화폐를 저는 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 센터에 들어가면 그 지역 화폐를 거기서 쓰게 만드는. 그래야 순천이나 여수 다른 데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지비를 더 증액시키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으로 복지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을 해야 돼요. 무작정 예산으로만 지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뭘 원하는지, 뭘 지원하면 좋은지 그 맞춤형을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세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 또 그 단계 속에 어떤 유통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한 데 쓰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해서 정말 맞춤형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